10년을 표류하던 폴란드 잠수함 프로젝트, 이제야 제대로 임자를 만났습니다. 우리에서해와 비슷한 환경의 발트해를 사수하기 위해 잠수함 도입이 절실했던 폴란드. 그러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물론 폴란드가 내건 조건이 까다롭기도 했지만 최근 수년간 유럽 기반 방산 강국들의 생산라인 상태가 그리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던 폴란드는 부하슈차크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내세워 대놓고 한국을 사업 파트너로 초대하기에 이른 것이죠.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유럽의 방위 산업이 아무리 망가졌다고는 하나 1, 2차 세계대전을 안방에서 치렀던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유럽엔 수두룩한데요. 폴란드는 왜 입찰 조건까지 변경하면서 한국을 자신들의 방위 산업 프로젝트에 끼워넣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냉전 종식 후 10년 뒤 폴란드는 1999년 나토에 가입하면서 유럽의 최전선은 독일이 아니라 폴란드가 되었습니다. 이는 육상에서의 국경뿐 아니라 해상 방위에서의 부담까지 폴란드가 지게 된 것인데요. 발트해의 지형을 보면 대한민국에서해와 비슷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폴란드 해상 전력의 주요 활동 지점인 발트해와 대한민국의 서해가 비슷한 지형이기 때문인데요. 서해가 한국, 중국, 일본이 모두 탐내는 바다라면 발트해는 폴란드와 발트 3국 외에도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독일 그리고 러시아까지 동유럽의 이권이 모두 걸려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해양 지형의 복잡성과 국제적 이해관계에 얽힌 좁은 항로를 경계하기 위해 폴란드는 잠수함이 필요했는데 한정된 공간에서의 잠수함 운용은 언제나 항로 충돌 위험과 함께 다른 선박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전략무기인 잠수함의 위치가 외부에 노출된다면 국제적인 외교군사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폴란드는 새로운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에 까다로운 기술 조건을 내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속으로 은밀히 기동할 수 있어야 하며 장시간 잠행이 가능해야 한다와 어뢰와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폴란드의 최소 조건을 충족시키는 잠수함은 이미 유럽에도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잠수함과 독일 E-1CD 잠수함, 스웨덴 A-26 잠수함 등 이름만 들어도 하나같이 쟁쟁한 성능의 잠수함들인데요. 배수량이 2,000톤에 달하는 스코르펜급 잠수함은 프랑스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의 정점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유럽에서 떨치는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더구나 프랑스와 독일은 원자력 잠수함 기술에 올인한 미국과 달리 꾸준히 재래식 잠수함 기술을 업그레이드한 덕분에 오랜 시간 세계 잠수함 시장에서 높은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스코르펜급 잠수함의 수중 최대 속도는 시속 37km에 달하는 데다 작전 범위는 수상만 2000km, 수중 1020km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자만간 산소 공급 없이 잠수함에 동력을 공급하는 최신형 공기불필요 추진 시스템 AIP를 탑재한 덕분에 최대 자망심도 350m, 최대 자망시간 2주를 달성했습니다. 스코르펜급 잠수함은 무장 능력도 뛰어나 533mm 어뢰발사관 6문과 액조세 대함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스켈프 함대지 순항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폴란드가 내건 조건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셈인데요. 그러나 바꿔 말하면 기본 조건 이상의 포인트를 잡기는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E-1CD 잠수함 역시 배수량이 2,500톤으로 스코르펜급 잠수함보다 약간 더 큰 몸집엔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추진체계도 똑같이 디젤 엔진과 AIP를 탑재하고 있고 수중 최고 속도 또한 시속 37km로 동일한 수준입니다. 물론 무장 능력에서 탁월한 이점을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 실전 배치 경험이 없는 미공개 잠수함이란 사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선 스웨덴의 A-26 통칭 블랙킹의 잠수함이 더 매력적인 조건입니다. 비록 배수량은 2,000톤 미만이고 디젤 AIP 추진 체계를 탑재했음에도 자망 시간이 18일에 불과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지만 배수량을 절반으로 줄인 특수부대 침투용 사양부터 배수량을 3,000톤으로 늘리고 항속거리를 18,520km까지 넓힌 장거리 작전용까지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두고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심지어 3가지 파생형 모두 모듈식으로 VLS를 탑재할 수 있어서 총 18발의 BGM-109 토마호크를 SLCM으로 운용할 수 있으니 활용면에서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 셈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뛰어난 세 개의 선택지를 두고서 폴란드는 왜 한국을 찾게 된 것일까요? 먼저 잠수함의 깡성능 기본기부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쟁자보다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잠수함, 독특한 전략성이 장점인 독일의 ELCD 잠수함, 확장성과 활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A26, 이들 모두 뛰어난 잠수함임이 분명하지만 KSS-3 배치원이 적용된 통칭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이 폴란드엔 가장 만족스러운 대답이라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잠수함에서 크기가 곧 작전 지속 능력과 무장 탑재 능력에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도산안창호함은 수중 배수량만 3,700톤에 육박해 스코르펜급 잠수함보다 일주 이상 긴 3주간의 잠항에 성공하면서 재래식 잠수함으로서는 세계 최장 잠항 기록을 경신했죠. 여기에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은 3개의 디젤 엔진과 4개의 AIP를 탑재하고 있으며 작전 심도는 300m 이상, 잠항 최대 심도는 무려 400m를 넘어가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소나 레이더를 회피하는 능력 역시 특출한데요. 이 분야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독일 ELCD 잠수함이 스텔스 형상을 이용해 음향 탐지기를 회피한다면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은 국내 개발된 음향 무반향 코팅 체계 UAT-1K를 최초로 도입하면서 반향음 저감에 성공했습니다. 자세한 데이터와 발생 데시벨은 군사기밀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림팩 훈련에서 미군 항공모함을 격침하고 단 한 번도 발각되지 않은 정숙성을 확보해 군사 전문가들조차 원자력 잠수함에 버금가는 수준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발에만 387개 업체 19개 연구소가 참여하면서 국산화율이 76%에 육박한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만 거의 모든 핵심 기술이 개발된 덕에 수출 시 다자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 정도만 봐도 성능과 신뢰도 측면에서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요. 그래도 역시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의 성능 중 최고 백미는 바로 화력입니다. 앞서 잠수함의 크기가 크면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계의 경쟁자 중 화력이 가장 강하다는 독일의 ELCD 잠수함이 533mm 어뢰 발사관 3운에 DM2A4 중어뢰와 IDAS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에 비해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은 533mm ATP 발사관 6개, 범상어 중어뢰 UGM-84 하푼 대함미사일, 해성3 잠대지 순항 미사일을 모두 운용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독일 잠수함 화력의 최대 장점이라는 IDAS 잠대공 미사일의 단점 또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수함의 천적이나 다름없는 대잠 헬기, 대잠 초계기 등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 어뢰관에서 발사되는 IDAS의 작동 방식상 잠수함에서 사출된 IDAS는 수직 상승하여 수면 위로 솟구친 뒤 다시 수평으로 비행하여 목표 지점을 향해 날아가는데요. 이런 과정이 적에게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노출하는 꼴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텔스 영상을 취해봐도 발사 과정의 소음과 열, 미사일 궤적 때문에 위치가 들통나버리니 이것이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면 쓰기가 어려운 것이죠. 앞서 전술한 대로 ELCD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준수한 성능에 더해 스텔스 영상, 잠대공 타격이 가능하다는 전략성을 갖추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아직 실전 배치된 적이 없기에 이를 검증하고 개량할 기회가 없었으니 폴란드가 만약 독일과 계약을 맺게 된다면 꼼짝없이 베타 테스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반면 도산안창호급엔 사거리만 500에서 800km에 달한다는 현무사다시사 VLS 6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잠수함 특유의 성질과 결합한 탄도미사일 SLBM은 언제 어디서 발사될지 모른다는 특징 덕분에 굳이 핵탄두가 아니더라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전략무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발사된 탄도미사일 6발이라면 도시 하나쯤 괴멸 상태로 만들기 충분하기 때문에 적국은 선제 공격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호 확증 파괴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상대방의 잠수함 위치를 특정하지 못하는 이상 언제 보복 공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위험한 무기인 SLBM의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7개국 정도뿐인데요. 만약 폴란드가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을 도입하게 된다면 비록 원천 기술은 확보하지 못할지언정 SLBM의 운용국으로 단숨에 해상전력 순위가 급부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이런 강력한 장점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죠. 여기에 폴란드와 대한민국은 잠수함의 운용 환경이 굉장히 흡사하다는 점 역시 주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술한 대로 폴란드의 오르카 잠수함은 서해와 비슷한 지형의 발트해에서 운용될 예정인데 한국은 서해에서 오랫동안 잠수함을 운용했고 일본함인 도산한창호함도 실전 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즉 각자가 소유한 바다의 환경이 비슷한 만큼 도산한창호함만큼 폴란드에 어울리는 잠수함은 찾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동안 한국과 폴란드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서로에게 교류조차 없을 정도로 먼 나라였지만 최근 들어 많은 유대와 공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18세기에 러시아와 프로이센, 20세기엔 독일과 소련에 의해 양분된 아픈 역사가 있는데요. 이는 5000년 세월 동안 수많은 해침을 겪었던 한국의 역사와 판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 나라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는데요. 과연 한국은 오르카라는 이름을 달고 폴란드의 발트해를 누빌 수 있을까요? 두 나라의 군사적 결박함이 만든 결실이 유럽의 육지와 하늘 그리고 바다에서 계속 이루어지길 기원해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